1855년 3월 마침내 크림 전쟁의 실상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내각은 전쟁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이었고 전선의 참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발라클라바 문제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화두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자로 루칸 백작이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그에게 진실을 원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변명과 책임 전가 뿐이었죠. 그래도 국민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사건의 내막을, 현실 감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육군의 무능을, 그리고 잘못된 문장과 손가락질 하나에도 고칠 생각 없이 사지로 달려든 지휘관들의 불통을. 일찍이 영국의 엔지니어인 프레데릭 윌리엄 란체스터는 1차 세계대전의 전투 양상을 분석하며 전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는 논리의 란체스터 법칙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법칙은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시켜왔고 또한 지휘관들에게 병법을 통해 자신보다 강한 적을 격파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요해왔죠. 결국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휘관의 역량을 증명할 방법은 그가 어떻게 현존한 전력으로 적과 접촉한 순간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 승리를 쟁취하느냐에 달릴 것입니다. 1854년 10월 25일의 발라클라바 계곡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1만이 넘는 러시아군에 비해 발라클라바를 지키던 영국군은 4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고 본진에서 지원군이 오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죠. 이제 영국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전력을 집중시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총사령관 레글러는 기병대를 북쪽 계곡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중기병을 떼어내어 탈환당한 보르를 지키고 있던 오스만군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도주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기병대 지휘관 루칸이 까라면 까야 한다는 생각에 그 명을 따르면서 영국군은 또다시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각계격파당할 가능성만 더욱 높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운도 실력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쪽 계곡까지 점령하려던 러시아군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죠. 일명 하이랜더로 불리는 93 스코틀랜드 연대는 고작 500여 명의 병력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러시아 기병대의 공격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는 뒷날 신 레드라인으로 불리게 될 그들의 얇은 횡대 진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보병이 기병을 상대로 이런 진영을 펼친다는 건 자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대열 뒤에 다수의 예비병력이 있다 생각해 후퇴해버렸기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중기병 300여 명이 잠시 숨을 고르던 러시아군을 상대로 돌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모하기 짝이 없던 공격에 러시아군은 적잖이 흔들려 북쪽 계곡으로 후퇴해버렸고 그렇게 레글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지휘와 소수의 병력으로도 다수의 적을 물리쳤다는 자신감에 흠뻑 고무되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남쪽으로의 진공이 실패한 후 러시아군은 기존에 점령한 지역을 고착화하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코즈웨이 고지와 건너편 언덕에 대포와 소총수들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있는 평야의 동쪽 끝 지점에 포대와 기병들을 배치했죠. 행여 연합군이 이 평야를 통해 공격해오면 삼면에서 집중 공격해 섬멸시키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물론 레글런도 바보는 아니라서 측면의 코즈웨이 고지를 먼저 탈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지금의 병력만으로 고지 탈환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글러는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특히 코즈웨이 고지에는 오스만군이 버리고 간 영국제 대포 9문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걸 그대로 빼앗길 경우 본인의 명성이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10시가 되어 지원군이 전장에 거의 도달했음을 확인한 후 레글러는 우선 루칸에게 명령서를 보내 기병대를 움직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령서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valry to advance and take advantage of any opportunity to recover the heights.
They will be supported by infantry, which has been ordered. Advance on two fronts.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병대는 진격해 고지를 탈환하라. 보병대가 명령받은 대로 지원할 것이다. 두 개의 전선으로 진격하라. 이를 받아본 루카는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보병은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 개의 전선으로 가라고는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기병대가 진격할 장소라고 명시된 두 개의 전선이 애초에 보병에게 지시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뒷날 루칸이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레글런이 원래 전하려 했던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avalry to advance and take advantage of any opportunity to recover the heights. They will be supported by infantry, which has been ordered to advance on two fronts.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영어를 잘하시거나 눈썰미가 빠른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바로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ordered와 advance의 사이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마침표가 들어감으로써 advance on two fronts가 따로 문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라고 명령받은 보병이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병이 지원해 줄 테니 두 개의 전선으로 진격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잘못 받아 적은 이가 누구든 간에 그 전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지휘계통이 이 사태의 스노우볼을 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보병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루칸이 제자리에서 40분간 대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글런의 입장에서야 어디 그럴까요? 계속 초조해하던 그의 시야에는 이미 러시아군이 대포를 끌어가는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10시 45분, 레글런은 자신의 참모장인 에어리 준장에게 모두를 파멸시킬 네 번째 명령서를 작성시키고 직접 감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레글런 경은 기병대가 신속히 진격하기를 바라신다. 적을 추격하고 대포를 운반한 것을 저지하라. 기마 포대가 뒤따를 것이다. 너희를 지원할 프랑스 기병대는 너희들 좌측에 있다. 루카는 화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상한 명령도 그렇고 그의 시야에 보이는 대포란 평야 끝에서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군 본대의 포대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남쪽 계곡의 고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대포가 어딨냐며 루카는 명령서를 전한 에어리의 부관 놀란 대위와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건 아침부터 레글런과 같이 위에서 루칸의 행태를 지켜보던 놀란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싸우다 못해 놀란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소리쳤죠. 그가 가리킨 곳은 원래 기병대가 향할 코즈웨이 고지의 남쪽 방향이 아닌 러시아군 본대가 자리 잡은 포대였습니다. 루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1000여 명뿐인 기병만으로 1만 명이 넘는 적의 본대로 돌격해 들어가라니요. 루카는 놀란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가 계속 무례하게 나오자 설득을 포기하고 경기병 여단 지휘관인 카디건 백작과 상의했습니다. 카디건도 놀라기는 매한가지여서 절대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여기서도 루카는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해버렸고 카디건도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처남과 매즈 사이였음에도 서로 싫어하고 있었던 사적인 감정과 함께 말이죠. 결국 11시 정각 기병대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뿐이었습니다.